예.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이 회의적이다. 우선요,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과학자를 만난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죠. 작년에는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대전에서 과학과 예술을 융합하는 아티언스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아티언스의 가장 훌륭한 점이고 특징은 대전에 과학기술연구기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다 한국자를 붙이면 모르겠어. 한국에 있는 건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 대전이라 그러면 안 되나?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 면접장에 한국기계연구원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대표자들이 두 분 오셨는데 한 작가가 나노기술로 같이 작업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국기계연구원의 홈페이지도 안 본 사람이에요. 왜냐면 기계연구원 홈페이지 가보면 거기 연구자들 이름 다 나와 있고 연구 분야 쫙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노 테크놀로지 연구실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나노 어쩌고 저쩌고 한 열 몇 명, 20명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대답은 그걸 보고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나노 기술을 이용한 분자구조 변화,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재료공학 하시는 분이 그러시는데요. 나노 테크놀로지 수준에서 금속에다가 뭘 작용을 걸면 금속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대요. 그러면 나노 기술과 재료공학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은 떨어졌죠, 결국은. 제가 봐도 성의가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예술가가 특히 오늘날의 극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과학기술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럼 과학기술자는 어떠냐? 당연히 예술가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 경우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쨌든 대전문화재단이 나서서 연구기관 찾아가서 싹싹 빌어가지고 이런 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과학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매칭시켜주는데 과학자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의 미션 파라미터, 하루에 출근해서 하는 일 있죠. 뭐 무슨 회의, 무슨 실험, 자료 정리 쫙 있어. 그중에 난데없이 예술가와 협업. 이거는 비유하자면 은행 다니는 직원한테 뭐 은행 직원의 미션 파라미터가 하루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난데없이 예술가와 협업? 이게 우선 예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뜬금없고요. 그리고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하루 일과표, 일주일 일과표 중에 예술가와의 협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아티언스 프로젝트는 서로가 서로의 수박을 겉을 핥아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한계가 많다. 그래서 서로가 아무리 결합하려고 해봐야 모양만 그럴싸하게 되는데 그치고 만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요즘 이제 사실은 각 대학별로 미디어 아트 전공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홍대에도 있고 서강대도 있고 이제 그 원조는 카이스트의 문화기술대학원인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하는 작업들을 보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예술로 보이기보다는 그냥 기술의 응용 정도? 예술이라고 보기에는 한참 함량 미달이죠. 그래서 이게 과학하고 예술이 제대로 융합이 되려면 고차원적이 돼야 돼요. 마치 왜 중국 무술 영화 보면 고수들이 얍 하면서 하늘에 붕 서서 팍 하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서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양쪽이 그 서로 분야, 상대방 분야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만나야지 막연히 가서 그러니까 나노 기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가면 저는 그 사람이 나노가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를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 가서 나노 기술을 갖고 해보겠어요라는 얘기는 서울대학교 교문 앞에 서가지고 서울대학교 통차랑 협업해야겠어라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좀 많이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그 성과들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다. 그것을 정말로 제대로 융합한 사람은 백남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 인문학계에서는 기술이나 기계를 있는 것에 받을 질문을 움직임 외에도 인간이나 또 인간 사물의 관계를 기계라 은유로 바라보고 비평하는 작업도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인문학에서 인간 사물의 관계를 기계라는 의미로 바라보고 비평하는 작업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인간성을 소실하고 플랫폼에 노동기계 되는 형태나 기계적 은유를 말지. 근데 이거는 뭐 역설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인간성은 기계가 출현하고 나서 일이다. 산업혁명이 18세기 일어나죠. 1700년대 증기기관이 1700 몇 년도 일어나잖아요.
미터법이 1790년에 제정됩니다. 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미터법이 왜 제정되냐면 프랑스 혁명의 발발 기원과 똑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프랑스에는 당시 세 계급이 있었죠.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이 있었는데 제3신분은 프롤레타리아, 제1신분은 성직자, 제2신분은 귀족인데 1신분, 2신분이 제3신분을 어마어마하게 착취했죠. 그러면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엄청 속임수가 많고 불공정했대요. 그래서 확실한 척도를 만들어서 속이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미터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최대 성과는 만인의 평등권이죠. 사실 갑자기 그때 평등해지진 않았고 참정권은 정했지만 프롤레타리아와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온갖 산업기계 동시에 발전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아는 인간성, 즉 인간성의 그냥 상식적인 기초 있잖아요. 그냥 착하고 정의롭고 평등하고 남 배려하고 하는 거. 그게 다 기계의 출현과 더불어 생기는 거지. 그 전에 인간성은 차별하고 차별해도 돼. 봉건 시대에는 귀족이 볼 때 농노는 짐승이었어요. 또 농노들도 브리겔의 그 바벨탑이라는 그림이 잘 나오는데 왕이 나타나니까 납작 엎드려서 고개를 못 들어. 그건 차별해도 돼. 개돼지 같은 취급을 받아. 근데 그 인간성 아니죠. 우리가 오늘날 인간성이라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거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은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혁명 이후, 기계 과학기술적으로는 과학혁명 이후, 그죠?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그다음에 산업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기 때문에 기계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기계 덕분에 인간성이 생겨났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가 맺는 관계 속에는 뭐가 매개되어 있냐면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항상 매개되어 있다. 노동자가 공장에 다닐 때는 자기 기계가 아니죠. 사장님의 기계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야, 너 이 기계 쓸 때 이거 엄청 비싼 기계니까 조심했어. 이 기계 망가지면 네가 돈 물어내야 돼. 뭐 기계만 그런가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기계가 결국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매개 수단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비인간적인 것이지 기계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발전소에 대입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여러분이 여행 갔어요. 숙소에 딱 들어갔어. 뭐부터 하겠습니까? 불부터 킬 거 아니에요. 불이 딱 켜지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지 만약에 우리 숙소는 탄소 배출 방지를 위해서 부싯돌로 불 붙이는 숙소입니다. 베어그릴스처럼 부싯돌로 붙인다? 한 3시간 정도 해야 불이 붙더라고. 지금 여행 가고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쉬고 싶은데 3시간 불 붙이고 나면 완전 지치겠죠. 그 인간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가 공급되는 게 인간적인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거지 발전소는 결코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막 정치인 이런 게 개입해서 좀 복잡해지는 거죠. 과학기술 전시가 아름다움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숭고를 전시하는 것이라면 재난은 어떻게 전시할지 묻는 궁금해졌습니다. 이거는 엄청 좋은 질문. 왜냐하면 제가 요새 뭐 하나 하는 게 있어갖고 스펙타클은 역시나 답이 아니겠지만요. 서울 화력발전소를 전시하는 거고 체르노빌 재난을 전시하는 것은 기획 의도와 관람객의 정동적 반응이기까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시기획자 입장에서 근데 참 흥미로운 거는 저는 서울 화력발전소 전시 꾸밀 때 체르노빌 생각을 거의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현장에 많이 드나들면서 너무 거기 몰입해서 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렵에 미드 맞나요? 넷플릭스 시리즈로 5회짜리 체르노빌이 그때 나왔죠. 그래서 봤는데 연결을 안 시켰어요. 이상하게. 재난은요. 이거 말해도 되나? 뭐 큰 비밀은 아니니까 국립현대미술관이 지금 내년 5월을 기준으로 재난에 대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어요. 뭐 벌써 작가 다 골라놨던데 그래서 자문회의를 한번 해달라 해서 갔죠. 가서 딱 보니까 뭐 벌써 좀 재미없게 해놨더라고. 뭐 뻔하지 뭐 그냥 맨날 재난 다룬 작가들. 벌써 코로나 갖고 작업한 작가는 되게 많아요. 했길래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 오늘날의 컨템포러리 아트는 꼭 아트스럽지 않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970년도에 미국의 한스 하케라는 작가가 뉴욕 현대미술인 닉슨의 탄핵과 관계된 투표 자체를 전시를 했단 말이에요. 거긴 미술적인 거 한 개도 없어요. 뭐 투표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투표소 통 2개 예스 노만 표를 넣게 했는데 그런 거를 사례를 들어서 재난 자체를 그냥 전시하자. 그냥 재난 구호소를 만들어서 정말 막 약간 살벌하고 긴장되잖아요. 그런 살벌하고 긴장된 저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동시대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감각이라고 생각하지 주제나 추상적인 이념이 중심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살벌한 감각을 전시하자 하다가 제가 무슨 단어를 순간적으로 떠올렸냐면 재난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그래, 재난감이 전시의 핵심 키워드가 돼야 된다. 근데 안 할 것 같은데 그 사람. 그래서 저는 딴 데 써먹을 건데 재난감. 그 재난감의 범위는 굉장히 넓죠. 우리가 코로나를 접하면서 겪는 모든 것의 감각. 뭐 그 간호사들이 입는 막 우주복 같은 살벌한 옷들, 코로나로 인해서 막 겪는 사회적 위기감, 또 뭐 거리두기에서 생겨나는 썰렁함, 소원함, 뭐 또 뭐 하여튼 엄청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재난감이 하나의 중요한 전시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재난을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코로나 사태, 그 제가 생각하는 주제가 딱 그거예요.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글의 주제인데 역병은 생산적이다. 사람들은 역병이 파괴적이고 사람을 죽인다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역병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도 생산하고요. 역병을 위한 새로운 장비, 당장 코로나 백신이 지금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 그죠? 언택트라는 새로운 말. 그래서 그렇게 생산되는 새로운 것만 잘 정리해서 전시하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만약에 체르노빌에 대한 전시를 한다 그러면 무슨 전시 품목이 들어오냐면 뭐 사진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사진이 되게 엽기적이니까. 아, 사진은 이제 여기 빼버렸는데 폴리돌이라는 사진가가 체르노빌 현장 다 사진 찍은 거 있어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논란거리가 이제 체르노빌로 몇 명이 죽었느냐가 큰 논란인데 재밌는 거는 페이스북에 수많은 카이스트의 교수들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체르노빌로 죽은 사람이 사실 몇 명 안 된다고? 나머지는 다 부수 효과로 죽은 거지 그 뭐예요 핵 멜다운으로 죽은 사람 별로 안 된다 그러는데 과학자가 하는 말이면은 정확할 것 같은데 좀 하여튼 이상한데 어쨌든 체르노빌 전시를 한다 그러면 수많은 데이터들 뭐 아니면 뭐 현장 그 근처에 그 마을 이름이 프리피아트인데 프리피아트 가서 이제 사람들 인터뷰 뭐 잡다한 거 전시할 수 있겠죠 뭐. 전시 이름에 전기우주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제가 원래 그 타이틀 짓는데 귀재인데 이상하게 1년 반을 막 피와 땀을 들여서 막 전시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 방점을 못 찍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했던 제목은 너무 길고 그래서 뭐라고 하지 그러다가 제가 2015년에 이제 일민미술관에서 나사 사진을 잔뜩 모아가지고 우주 생활이라는 전시를 기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목도 제가 정한 건 아니고 그것도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전시 제목을 못 정해서 막 다 누군가가 우주 생활하자고 딱 했는데 또 이번에도 누군가가 전기하다가 그냥 우주를 하자. 왜냐면 어차피 우주 전체에 전기가 퍼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기가 어려운 게요. 저는 아직도 전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흔히 설명하기는 도체라는 게 전기가 흐르는 물건, 금속, 물, 사람 피부 등등 도체 전자가 흐르는 게 전기가 흐르는 거라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못 이해하는 건 전기 핵심 에너지잖아요. 더 뜨뜻하게 하는 거, 모터 돌리는 건데 전자가 흐르는데 왜 에너지까지 같이 실려 있는지 그거 아직 잘 모르겠고 60Hz라는 게 교류가 흐르는 방향이 1초에 60번 바뀐다는데 그렇게 정신없어서 어떻게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전기가 오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기의 실체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고등학교 때 뭐 파라데이의 법칙 왼손으로 뭐 이렇게 하고 뭐 그걸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공부 안 한 상태에서 해가 그냥 좀 약간 물신숭배적인 전시가 됐다는 점은 뭐 인정합니다. 저는 기계 비평에 관한 전시는 뭐 뜨문뜨문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할 테니까 그때 되면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딱 그 말씀만 드리면 되겠다.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 거제도의 빈 조선소에서 전시 기획을 하나 했는데요. 그것도 뭐 제 능력은 아니었고 근데 그때 좀 씁쓸했던 게 조선 산업이 지금 망했거든요. 거제도가. 그래가지고 중소조선소들이 다 망한 그 빈자리에서 좀 미안하긴 했는데 그 어떤 조선소 하나가 지금 그 도면 같은 게 잔뜩 있는 아카이브가 있대요. 아직 제가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그 도면들을 쌓아 모아가지고 그 도면도 꽤 예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되면
좀더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예쁜 것만이 아니라 배 메커니즘도 전기 메커니즘 못지않게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해와 선박의 구조에 관한 전시를 한번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언젠가는 아마 할 것 같아요. 2년 안에 할 것 같은데 그때 되면은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럼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